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선보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 시행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보릿고개를 한숨 쉬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줄자 매출이 다시 떨어지거나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감소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나나 기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톡스토리입니다. 네, 최근에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잘 쓰고 계신가요? 뭐 당장은 좀 돈이 생긴 것 같고 동네 가게들도 좀 활기찬 것 같고 기분은 좋죠. 근데 이게 경제 전체로 보면요. 이렇게 대규모로 돈을 푸는 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딱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소비 쿠폰. 이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게 왜 결국에는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투자의 대가 있잖아요. 워런 버핏. 이분은 어떤 기업을 눈여겨봤는지도 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이 모든 비용이 세금 인상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하나의 정책이 뭐랄까 나비 효과처럼 경제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소비 쿠폰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진 파문이 인플레이션, 또 투자 전략 변화, 그리고 재정 문제랑 증세 논의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복잡하게 얽힌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보니까 총 30조 5천억 원. 와, 예산이 정말 크네요.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됐고 지난 7월 21일부터 쓰기 시작했군요. 초기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 매출 좀 늘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 실제로 그 기업들 경기 전망 보여주는 C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고 하죠. 이게 8월에 90일로 딱 오르면서 석 달 만에 반등했어요.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니까 일단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응답자 한 75.5%가 이 정책 효과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55.8%, 절반 이상은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나 뭐 심리 개선 효과 이런 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죠. 경제학에서 재정 승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가 돈을 쓴 것보다 총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나는 효과인데 이번 소비 쿠폰 승수가 한 0.6에서 0.8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이걸 단순 계산하면 뭐 GDP가 한 18조에서 24조 원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18조에서 24조 원. 그 정도면 꽤 큰 효과 같은데요. 근데 왜 벌써부터 소비 쿠폰 보릿고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단기 효과는 있는데 이게 계속 갈 거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묻는 거죠. 보내주신 기사들 보니까 대전 재래시장 상인분은 쿠폰 딱 나왔을 땐 손님이 막 북적였는데 일주일 만에 뚝 끊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서울 미용실 원장님 얘기도 비슷해요. 심지어는 9월에 2차 쿠폰 준다니까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당장 소비를 미루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소비를 미룬다. 네, 실제로 그 PMI라는 데이터 회사에서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소비 쿠폰 받고 나서 소비가 전보다 늘었다는 사람은 43.3%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비슷하다는 응답이 51.9%, 절반이 넘었죠. 졸반 이상이 비슷하다. 이건 뭐냐면 쿠폰이 추가 소비를 막 일으켰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쓰려던 돈을 쿠폰으로 대신 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서는 뭐 비슷한 얘기 들어보시거나 직접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네, 진짜 반짝 효과일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 이 30조 원 넘는 돈이 단기 효과는 좀 미미하고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물가 상승 같은 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경제학 아주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화폐 수량설, MV는 PY. 이거 생각하면 쉬운데요. 이게 시중의 돈의 양, M이랑 돈 도는 속도, V를 곱한 게 물가 P와 실제 생산량, Y 곱한 거랑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돈 도는 속도, V나 생산량, Y는 크게 안 변한다고 보면 돈의 양, M이 확 늘어나면 결국 물가 P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30조 원이라는 유동성이 갑자기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뭐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요. 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나타나는 과정을 한 3단계로 나눠서 예측하더라고요. 1단계는 소비 쿠폰 쓰면서 직접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한 0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고요. 2단계는 이제 늘어난 수요랑 비용 압박 때문에 기업들이 인건비, 원자재값, 임대료 오른 거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시기, 이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마지막 3단계는 앞으로 물가 더 오르겠구나 이런 기대 심리가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면서 물가 상승이 그냥 굳어지는 시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시간 문제다 이런 거네요. 그럼 중요한 건 언제 그리고 얼마나 심각할 거냐 이건데 예측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로 예상해요?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제시해요. 제일 가능성 낮게 보는 건 연 3에서 4% 정도 온건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뭐 한국은행의 금리도 올리고 잘 대응하고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되면 이럴 수 있다. 발생 확률은 한 20% 정도로 보고요. 20%요? 그럼 높은 건 아니네요. 네. 또 반대로 아주 심한 경우 연 8% 이상 고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것도 확률은 한 15% 정도로 낮게 봐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엄청 길어진다거나 공급망 문제가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외부 충격이랑 국내 수요 폭발이 겹치고 정부 대응도 실패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뭔가요? 제일 주목해야 할 게 연 5%에서 7% 수준의 중간 정도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예요. 보고서는 이 확률을 45%로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만 불안은 계속되는데 소비 쿠폰 같은 걸로 수요는 늘어나고 또 임금 올려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이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꽤 오래가는 상황인 거죠. 5에서 7%. 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나 원자재를 거의 다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도 GDP 대비 100%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풀린 돈이 생산적인 데로 가기보다는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아, 취약하다. 네. 만약에 정말 물가가 연 5, 7%씩 오른다면 당신의 월급이나 예산 계획, 여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 5, 7% 물가 상승이라. 진짜 그렇게 되면 서민들 살긴 너무 팍팍해지겠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걱정될 때는 그럼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여기서 그 워런 버핏의 지혜를 좀 빌려봐야겠네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자료에 버핏의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네요. 네, 워렌 버핏은 인플레이션을 기업 이익에 대한 숨겨진 세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물가 오른 만큼 실제 가치는 깎인다는 거죠. 세금처럼. 네.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또 강조했어요. 그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특히 좋아했던 기업들 특징이 몇 가지로 딱 요약되거든요. 첫째는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내는 기업. 그러니까 뭐 공장 짓고 설비 투자 많이 안 해도 되는 자본 효율성 높은 기업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코카콜라나 애플처럼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나 독점 기술 가진 회사들, 이런 데가 대표적이에요. 둘째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이게 중요해요. 원가 올라도 그 비용 오른 만큼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한테 넘길 수 있는 능력. 이게 있는 기업이에요. 셋째는 강력한 브랜드 가치. 버핏이 오랫동안 주자한 시즈캔디라고 있는데 거긴 계속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 먹거든요. 이런 충성도 높은 고객 가진 기업들이죠. 가격 결정력과 브랜드 가치. 그럼 반대로 버핏이 이런 시기에는 좀 피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본 집약적인 산업하고 차별화 안 되는 상품, 커머디티 파는 비즈니스. 철강, 화학, 항공, 자동차 이런 데는 계속 돈 들여서 설비 투자해야 하고 경쟁 심해서 가격 맘대로 못 올리잖아요. 이런 데가 전자에 속하고요. 후자는 뭐 우리 회사 제품이나 옆 회사 제품이나 별 차이 없어서 그냥 싸게 파는 걸로 승부해야 하는 사업들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게 버핏의 버크셔에서 웨이가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 주식을 꽤 많이 팔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분석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그 은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 거시 경제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미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거고 이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죠. 아, 재정 적자 때문에. 네. 버핏 본인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걱정하는 건 국가 부채 총액이 아니라 매년 쌓이는 재정 적자 규모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진짜 문제다. 이렇게요. 은행들이 고객 예금, 이건 단기 부채잖아요. 이걸로 막 장기 국채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자산을 사는 운용 방식,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요. 그렇군요. 당신이 매일 이용하거나 주변에서 쉽게 보는 기업들 중에 과연 어떤 곳이 버핏이 좋아할 만한 가격 결정력과 강력한 브랜드를 가졌는지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버핏이 은행주를 판 배경에 미국 재정 적자랑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분석. 이거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이게 그냥 미국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너무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 정부도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30조 원 넘게 썼는데 이 돈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버핏이 지적한 그 재정 적자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 세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분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비 쿠폰 재원은 거의 다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크죠. 국채 발행이라는 게 당장 돈 쓰는 걸 그냥 미래로 미루는 거잖아요.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고 또 당장 국가가 내야 할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요. 이렇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이걸 메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인상 압박. 네, 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하려고 검토할 수 있는 증세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소득세 최고세율을 더 높인다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거, 법인세율 다시 올리는 거, 지금 10%인 부가가치세율 올리는 거, 그리고 종부세 같은 재산 관련 세금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론됩니다. 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군요. 그 보고서에 나온 25만 원 쿠폰 받고 50만 원 세금 낸다는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모든 국민이 정확히 그만큼 낸다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소비 쿠폰 혜택은 좀 널리 퍼지는데 나중에 세금 부담은 특정 소득층이나 자산가한테 집중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국채 이자 부담 늘어나는 거,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구매력 떨어지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 개인이 느끼는 총 부담이 쿠폰 혜택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정책의 혜택하고 비용 부담이 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세금 관련해서 뭔가 발표했을 때 시장이 엄청 충격받았었죠. 관련 기사 보니까 그 여파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증세 가능성을 좀 내비치는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하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바로 얼어붙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확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1조 원이나 사라졌다고 해요. 11조 원이요? 하루 만에? 네, 유한따증권에서 이걸 분석한 자료가 좀 흥미로운데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의 부의 효과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 변동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걸 적용해보면 그날 사라진 시총 11조 원이 잠재적으로 소비를 한 8조 1천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추산했어요. 8조 1천억 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수타 같은데요? 네, 공교롭게도 그 8조 1천억 원이 이번 소비 쿠폰 1차 지급에 들어간 국비 예산 8조 1천억 원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와, 정말 똑같네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정부가 한쪽에서는 돈 풀어서 소비 살리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증세 가능성 내비쳐서 시장 위축시키고 결국 소비 여력 깎아먹는 서로 좀 어긋나는 정책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이게 또 정부가 내세웠던 코스피 5천 시대 목표하고도 좀 안 맞는 행보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왔고요. 경제정책이라는 게 참 설계하고 지평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소비 쿠폰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 정책에서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림자, 또 워런 버핏의 투자 지혜, 그리고 결국 재정 문제와 증세 가능성이라는 좀 무거운 현실까지 길고 복잡하게 얽힌 경제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아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중장기적인 비용,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나 재정 건전성 악화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 인상이나 미래 세대 부담 증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군가에게 혹은 모두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읽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강조했듯이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단기 성과보다는 꾸준히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격 결정력을 갖춘 대상이 주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같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을 넘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장기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톡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